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설 연휴를 보내는 동안 사실 미국 증시가 많이 이제 상승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 연휴 기간에 사실 테슬라, 이제 TQQQ, 이제 등등 사실 미국 쪽 주식을 상당히 많이 사신 걸로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좀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하는 걸까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뒤에서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지표들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국내 쪽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 그냥 딱 기술적인 반등 정도, 지금 딱 피보나치 수열에 잘 맞게 사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딱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지금 딱 그 정도 반등이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크게 저는 하락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하락하고 있긴 한데, 이게 하락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길게 더 지난 저점을 깨면서 하락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버리지, 특히 TQQQ나 선물 매수를 하거나 옵션, 콜옵션 매수를 하신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좀 손실이 크게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얘기 드릴 게, 매크로 관련돼서 이제 좀 지난주 대비해서 업데이트 된 것도 있고, 사실 매크로 관련된 내용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양적 긴축에 대해서 사실 제가 웬만한 리포트라기보다 그냥 사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리포트랑 웬만한 미국 것들도 다 보는데, 이 양적 긴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다기보다 사실 거의 한 9할 정도는 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 부분 좀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관련돼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관련돼서 이제 일드 갭과 이제 페드 모델로 밸류에이션 좀 보도록 하고요. 코스피, 코스닥, 신용장고 추이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사실 수급들 좀 보기는 해야 되겠죠. 코스피, 코스닥 수급들, 누적 수급하고 일중 수급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밸류에이션, 이제 한국 수출액 전년 동기비랑 ISM 제조업, 지금 비제조업은 이번 달 건 발표는 안 됐는데 1월 거 제외하고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글로벌 GDP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하이드 스프레드 추이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량 대비해서, 잠시만요, 통화량 대비해서 이제 S&P,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밸류에이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들, 코스피부터 코스닥, S&P, 나스닥, 비트코인부터 이 미국지 10년까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쭉 있는 삼성전자부터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전 종목 다 같이 한번 미국까지 메타 플랫폼즈 사실 시간에 급락을 하면서 사실 마감이 됐었었는데, 그 부분 같이 이제 메타까지 같이 한번 쭈루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된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수급 먼저 일단 살펴보고 매크로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움직였던 거랑 같이. 일단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한 1.7% 상승이 있었고요. 삼성전자 반등이 크지 못했기 때문에 코스피 200은 1%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코스닥은 2.2%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오늘 이 검은 색깔이 코스피 200 차트고, 그리고 이제 빨간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이 프로그램 순 매수 구간, 순 매도 구간인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240억 정도 매수, 기관이 한 82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프로그램은 소폭이나마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제가 목이 그냥 계속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좀 방송하다가 제가 좀 진짜 안 좋으면 좀 일시정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중에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코스피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 변동이 크진 않았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한 84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50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1,400억, 1,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장중에 거의 한 2,600억까지 매수를 했다가 막판에 확 되돌리면서 매도 2,100억 정도 하면서 진짜 외국인 참 운전을 되게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린 거에 비해서 사실 낙폭은 크지 않으면서 매도까지 했기 때문에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매수를 한 개인이 좀 당한 게 아닌가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개인은 160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 뭐 사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매수를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기관은 한 2,900억 정도 매수를 하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한 47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300억 매수, 기관이 한 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수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중보다는 누적이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누적 수급을 살펴보면 이제 12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현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한 9천억 정도 매도 중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 한 1.3조 정도 매도 중입니다. 개인이 1.6조 정도 매수 중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하죠. 외국인이 5.1조 뭐 대규모로 매도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은 매수 중입니다. 뭐 기관은 아무래도 좀 해지 수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해지가 아마 ETF 쪽일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매수는 아마 좀 ETF 쪽 관련돼서 아무래도 레버리지 ETF 때문에 기관이 매수를 하는 거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걸 그냥 기관이 네이키드로 본인들이 그냥 우리는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선물을 사기보다는 이건 아마도 이제 개인들이 레버리지 ETF를 많이 사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레버리지 ETF가 선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누적 연초 이후로 누적 수급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기관은 뭐 한 3조 정도 매도 중이고 외국인도 2조 정도 매도 중이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한 5조 정도 매도 중이다 보실 수 있고요. 뭐 2015년부터 누적 수급으로 본다고 치면은 개인이 94조 매수 중이고, 뭐 여기 연초부터 여기 바닥부터 하면은 23조에다가 95조 더하면 얼마일까요?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 다 팔고 있죠. 뭐 수급은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도, 현물, 선물 다 매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급은 정말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누적 수급도 그렇고요. 뭐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번 뭐 사실 매주 반복된 얘기지만 뭐 지금 매크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 통화정책 관련해서 살펴보면은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면 양적 완화랑 이제 결국 지금 중요했던 거는 이제 양적 긴축을 알아야 됩니다. 뭐 아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당 부분 제대로 아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매번 이제 반복돼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뭐 반복해서 설명을 할 만큼 사실 지금 증시나 지금 그냥 매크로 환경에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지 않나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양적 완화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양적 완화는 결국 목적부터 알아야 되겠죠. 왜 하는가? 양적 완화는 이제 상업은행의 보유 현금 확대가 주 목적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시작은 연방준비은행부터 이제 중앙은행부터 시작이 됩니다. 연방준비은행 이제 페드가 양적 완화를 한다라는 거는 보통 이제 자산 매입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이제 그게 맞는데요. 이제 국채를 뭐 100 정도 이게 사는 거죠. 100을 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양적 완화를. 그럼 누군가가 이제 파는 거겠죠. 그래서 뭐 제가 팔았다고 생각해보죠. 뭐 제가 국채를 100을 팔고 현금을 100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차가 딱 맞죠. 100 더하고 100 빠지고. 근데 제가 이 현금을 완전 그냥 뭐 현찰 달러로 받진 않는 이상 은행에 당연히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겠죠. 그럼 은행의 부채가 증가하게 될 거고요. 제 현금이 은행 부채니까 그게 예수 부채가 100이 늘고 은행은 현금이 생기겠죠. 근데 그 현금을 연방준비은행에 이제 지급준비금이라는 계정으로 이렇게 맡기게 됩니다. 그럼 대차가 딱딱딱딱딱딱 다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사실 연방준비은행이 자산을 사지만 그 돈이 다시 이제 연방준비은행에 돌아오는, 금융시장에만 돈이 풀리는 그런 현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해도 실제로 실물 경제에는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발생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간 게 없죠. 그냥 금융시장에서 다 돈이 놀았으니까요. 그래서 증시만 올라가는 결과가 나타난다. 채권금리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증시가 올라가고, 가상화폐가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 이제 양적 완화 시대에는 나타난다. 근데 이제 실물 경제에는 별로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물 물가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양적 긴축이 되는 건 순서가 다릅니다. 아까는 연준이 이제 시작을 했지만, 그래서 뭐 그냥 양적 긴축하면 연준이 그냥 자산을 축소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 맞는 말이긴 한데요. 이게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연준이 자산 축소가 먼저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요. 순서는 대출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뭐 제가 또 이게 생각을 해보죠. 뭐 제가 그냥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대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대출을 100 차입을 땡깁니다. 그럼 뭐 현금이 생기겠죠. 뭐 근데 그 결국 투자를 할 거고요. 현금이 생기면 그 차입금을 결국 은행에 대출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은행이 대출을 해주려면 은행도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지급준비금, 연방준비은행이 예치됐던 거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도 빵이 되는 거고요. 결국 자산은 변동이 없는 거죠. 그냥 현금을 대출로 자산이 이제 그냥 회계 계정만 변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은행은, 그러니까 연방준비에는 결국 지준금이 100이 감소하게 되고, 부채가 감소하니까 자산이 줄어야 되겠죠. 당연히 회계 대차를 맞추려면. 그러니까 국채를 매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순서가 다르죠. 연방준비은행이 자산을 내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산을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연방준비은행의 부채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느낌이 오시죠? 자산 매입을 할 때는 파월 풋이라는 말이 통용이 됩니다. 그냥 막 경기가 안 좋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실물 경제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연준이 자산 매입을 마음껏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연준 마음이죠. 국채를 마음껏 사주면 되니까. 이때는 연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시기에는 연준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통제권은 연준에게 없습니다. 실제로 대출을 얼마나 하냐 마냐가 관건인 거고요. 연방준비은행은 이제 칼자루가 손에 없는 거죠. 이제 그게 양적 완화랑 일단 양적 긴축이 다르고, 실제로 그냥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 양적 긴축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에 있는 유동성이 이제 이 연방준비은행과 이제 상업은행에 현금으로 박혀있던 이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결국 감소를 하면서 증시엔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실물 경제로 실제로 돈이 흘러가는 거다. 대출이라는 명목 하에 이제 소비가 되는 거죠. 투자나 소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의 이 QT 시기에, 양적 완화 시기에, 양적 긴축 시기에 실제로 인플레이션,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막 그런 말이 있죠. 이제 막 몇몇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은 양적 긴축하면 이게 금리 인상 효과가 있으니까 실제로 금리 인상을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완전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적 긴축이 이제 되면은 실제로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실물 경제로 돈이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은 이 양적 긴축이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지급준비금이 결국 덜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만큼 빠질 게 결국 이만큼 줄이도록 해야 자산이 덜 줄면서 실제로 이제 투자랑 소비가 덜 늘어날 테니까, 그러려면 지급준비금을 어떻게 하면 조금 떨어지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지급준비금 금리를 높여주는 겁니다. 금리를 높여주는 거고요. 그게 이제 기준금리거든요. 지급준비금 금리가 결국 기준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IORB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초과지급준비금 금리? 뭐 우리나라로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금리를 올려줘야 뭐 사실 당연히, 그러니까 대출 금리에 비해서 이 지급준비금 금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높아져야 대출을 안 하고 결국 지급준비금을 남겨둘 거 아니에요? 은행 입장에서도. 그래서 결국 금리를 사실상 QT를 하면 더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은 더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뭐 또 간단하게 이제 QT랑 QE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럼 매크로 환경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일단 또 좀 전주 대비해서 업데이트 된 거랑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뭐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뭐 대출도 나가고 하면서 지출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급준비금 좀 감소를 하고 있고, 재무부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계정 설명 조금 이따 해드리도록 하고요. 연방준비은행의 총 자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래도 QE를 하고 있죠. 이제 3월까지는 할 텐데 계속해서 이제 테이퍼링 하면서 양적 완화하는 양은 줄고 있지만 양적 완화가 아예 끝난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총 자산은 조금씩이나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요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아니면 그냥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 자산보다는 결국 사실 부채가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부채가 자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부채 계정을 아는 게 더 중요하고요. 연방준비은행 이제 부채 계정이 총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유통통화가 그냥 간단하게 프린트된 진짜 달러, 이제 유통되는 진짜 이제 우리 현찰로 들고 다니는 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크게 증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GDP 정도 대비해서 이제 완만하게 증가를 하고요. 지급준비금이 결국 이제 은행이 연방준비은행이 다시 재예치를 한 돈이다. 결국 그냥 뭐 은행의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재무부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부가 미국 기재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재정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모아놓은 이제 정부의 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리버스 레포 같은 경우에는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단기금융시장에서 차입한 이제 빌린 돈이다. 단기금융시장에서 연준이 이제 빌린 빚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한 5월 정도, 작년 5월경부터 뭔가 부채 구조가 약간 좀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달라지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게 좀 수요와 공급으로 또 넘어갑니다. 시작을 다시 이제 수요와 공급으로 OECD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면은, 결국 OECD 이제 뭐 소매 판매, 뭐 산업 생산 이런 걸 보시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 연두 색깔 소매 판매가 그냥 수요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OECD 합산치고요. OECD 국가들 산업 생산이 그냥 생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죠, 공급. 근데 뭐 공급 병목 현상이다 뭐 이런 말이 참 많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공급량이 줄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줄진 않았어요. 솔직히 뭐 조금 줄긴 했는데 뭐 그렇게 줄진 않았고, 뭐 사실 이렇게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를 한 겁니다. 연두 색깔이 뭐 어마어마하게 중기 추세를 보면 뭐 사실 공급도 중기 추세보다 뭐 떨어진 건 맞는데, 뭐 사실 수요가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한 거거든요. 뭐 둘 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데 수요의 영향이 훨씬 더 강했다. 근데 당연히 수요가 많으니까 M&A나 이제 투자가 증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가 증가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대출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았다 보니까 대출이 딱히 증가를 하지 않았었는데, 원래는 대출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문제의 발단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같은 상황이 나는 발단이고요. 그래서 2021년 작년도 5월부터 이 대출금 증가율이고요. 빨간 색깔이 대출 증가율인데, 대출 증가율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대출이 증가하게 되니까 은행이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제 지급준비금을 굳이 안 받으면서 지급준비금에 우리 그냥 안 맡기고 우린 대출을 할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양쪽 하나를 하면 원래 지급준비금이 이렇게 증가를 했던 게 일반적인 케이스였는데,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증가 안 시킬 거야 라고 이제 21년 5월부터 하기 때문에 뭔가를 증가시켜야 되겠죠. 지급준비금 오히려 지금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역으로 양쪽 하나를 하고 있는데도 지급준비금을 감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이 대출을 하지 우리는 그냥 굳이 지급준비금 쌓질 않겠어 하다 보니까 연방준비는 그럼 뭔가는 다른 계정을 늘려야 되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이 리버스 레포라는 계정이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2조도 넘게 증가를 했고요. 근데 그럼 이제 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뭐 대출이 나가든 말든 어차피 그럼 리버스 레포를 그냥 증가시키면 되겠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게 무제한적으로 증가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목에 찼고요. 지금 이 리버스 레포가 증가되는 거는 이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정말 이건 그냥 제가 예상하는 대로 완벽하게 사실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버스 레포라는 게 결국 단기금융시장에서 이제 페드가 돈을 빌리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단기금융시장에서 달러를 빌리는 겁니다. 이제 국채를 담보로요. 이제 그 금리가 이제 SORF, 이제 SOFR, 이제 Secured 이제 Overnight Financing Rate이라고 해서 그냥 담보부 그냥 하루짜리 금리다라고 하는데, SOFR인데 이게 IORB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급준비금 금리고요. 이 3months T빌이 이제 미국채 3개월짜리 금리고요. 이제 이 FFR이 이제 이 지급준비금을 이제 은행끼리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아니라 그냥 은행끼리 거래하는 금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단기금융시장에서 연방준비에 돈을 빌려가니까 단기금융시장에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가 튀는 겁니다. 결국. 근데 이게 IORB 금리를 이제 넘어버렸잖아요. 넘어가면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미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결국 이때부터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이 3months T-빌이랑 다 올라갈 거예요, 지금 결국. 근데 이미 올라갔죠, 지금 넘어버렸죠. 그래서 사실 금리는 지금 올려야 될 상황은 이미 완성이 돼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 증시가 뭐 이제 급락을 했었고 난리를 이제 쳤던 거죠. 근데 이때 이렇게 금리들이 낮아졌던 거는 이제 그 연방준비은행에서, 연방준비은행이 아니죠.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트럼프 정권 때 이 재정정책 통과시켰던 게 이때 다 지출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돈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이제 막 보조금도 뿌리고 막 하다 보니까 금융시장에 돈이 단기적으로 워낙 많아져서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뭐 결국 그건 다 한 방에 쓰는 거잖아요. 그 돈이 이제 다 써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IORB 금리도 연방준비은행에서 올리고 SOFR 금리도 올리고 하는 사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때부터 연방준비은행은 이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당시에 파월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연방준비은행은 이때부터 이렇게 될 상황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죠. 파월의 말을 믿지 말고 파월의 행동을 믿으셔야 되거든요. 말은 충분히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제 사실 행동은 거짓말을 못 하는 겁니다. 행동은 이미 이때부터 RRP 한도를 늘리면서 이때부터 RRP 한도를 3번 정도 증가를 시키거든요. 뭐 그런 거를 봤을 때 뭐 사실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를 당연히 알 수 있었지만, 이제 파월이 했다는 말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믿으면서 뭐 어차피 책임은 다 본인이 지는 거죠. 그래서 뭐 참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낸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뭐 지금 QT를 하고 대출이 증가하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뭐 양적 긴축 한다고 했잖아요. 결국 이제 FOMC 때도 그렇고 어차피 이제 양적 긴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적 긴축의 이제 양 자체도 저번에 이제 윌러 연준 이사도 얘기를 했었지만 GDP의 약 20% 정도가 될 거고요. GDP의 약 20%가 되면 이제 연방준비은행의 총 자산 대비해서 GDP 대비해서 총 자산이 원래 거의 한 40%까지 갔었습니다. 뭐 역대급이고요. 이렇게까지 갔던 적이 없었는데 과거 이제 양적 완화를 했을 때가 약 한 26%까지 갔었거든요. GDP 대비해서 약 거의 한 17%까지 감소를 시켰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목표치가 약 GDP의 한 20% 정도예요. 20% 정도까지 만약에 감소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연방준비은행의 총 자산을 약 한 4.4조, 고점 대비해서 4.4조 정도를 감소시켜야 되는데, 과거에 한 1.2조 정도가 감소가 될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이게 양적 긴축을 하면 제가 물가가 올라간다, 실물경제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1.2조가 갈 때 미국채 30년이 3.3% 이상을 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4.4조 달러로는 정말 뭐 이때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천문학적인 돈이 풀릴 때 과연 우리의 물가는 어떻게 될까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당연히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가 쪽은 계속해서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이 물가만큼 저희의 월급 올라가지 않을 거고요.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해도 이제 현금의 가치는 계속해서 급락을 하게 될 겁니다. 연금 투자하고 있는 분들도 뭐 물가와 관련된 연동되지 않는다면 그분들의 삶도 되게 피폐해지는 상황이 되겠죠. 특히 현금 보유하신 분들, 그냥 월급만 받으시는 분들, 뭐 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제대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실제로 2015년부터 물가는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1.2조 달러가 풀리면서 물가는 올라갔고, 지금은 돈이 아직까지 풀리기도 전인데 물가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거의 얘기는 뭐 다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밸류에이션 얘기를 뭐 사실 많이 하신 경우가 많은데, 증시에 대해서 뭐 사실 뭐 많이 뭐 이제 뭐 하는 얘기가 뭐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뭐 사실 그냥 뭐 실적이 좋으니까 괜찮다라는 얘기들도 참 많죠. 뭐
미국 쪽, 뭐 테슬라 실적이 좋은데 왜 이렇게 빠지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기술주 실적이 뭐 어마어마한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증시가 빠지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지만 뭐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뭐 해외 쪽은 뭐 제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그냥 전체 이제 S&P 지수로 한번 살펴보면 그리고 이제 많이 얘기 나왔던 게 2015년부터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증시도 같이 올랐더라. 그래서 증시가 올라가면 뭐 사실 오히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사실 증시엔 더 좋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증시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고 증시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금리가 올라간다고 증시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냥 1차원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증시라는 게 결국 주가라는 거는 결국 이제 밸류에이션과 성장률과 밸류에이션 사실 뭐 이게 거의 그냥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할인율의 함수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 할인율이 결국 금리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그냥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금리가 오를 때 주가도 올랐으니까 라고 하기에는 그럼 이제 밸류에이션이랑 성장률을 아예 배제를 시켜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 PBR을 보셔도 엄청 쌌습니다. 지금보다 절반밖에 안 돼요.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 PBR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은 절반인데 수익성은 또 그때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엄청 싼 거죠.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도 너무나 싸니까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라고 하면 지금 일단 밸류에이션은 비쌉니다. 지금은 증시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PBR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수익성이 높으냐? 수익성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할인율,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 밸류에이션이 용인이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가 이렇게 밸류에이션 낮을 때랑 지금처럼 밸류에이션 높을 때랑은 완전히 이제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실적과 성장률과 할인율을 좀 복합적으로 보셔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출 얘기를 할 때 뭐 많이 하는 게 뭐 많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죠. 그냥 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차피 돈 또 풀 거야. 이제 파월이 결국 돈을 다시 풀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그게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린데 중요한 건 지금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특히 이제 뭐 서머스 분이나 이제 미국 예전 재무장관이었던 이제 서머스나 여러 과거 이제 되게 구시대 이제 70년도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지금의 상황과 1970년도가 상당히 유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그때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치솟았었거든요. 그냥 뭐 오랜만에 물가를 보여드리면은 1970년도 물가가 뭐 이렇게 높았습니다. 뭐 코어 PC가 소비자 물가가 막 10%까지 날아갔었어요. 뭐 지금도 높지만요. 지금도 미국 기준으로 뭐 거의 5% 되죠. 지금도 높은데 그럼 이제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이게 70년도랑 지금이랑 비교를 하면 되냐라고 하지만 이때 성장률이 3%입니다. 근데 지금 성장률이 6%예요. 지금보다 이때가 성장률이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죠. 1970년도라고 뭐 성장률이 10%, 20% 이러던 시절이 아니거든요. 왜 대한민국이면 그런데 이거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당연히 성장률이 이 당시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고요. 그래서 뭐 사실 충분히 물가가 이 정도까지 지금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성장률은 사실 더 높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공통점이 뭔지 설명을 드리면 유일하게 이때랑 지금이랑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되게 비정상적인 행동인데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이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같이 썼던 유일한 두 때입니다. 이때랑 이때가. 그러니까 사실 되게 말이 안 되는 거긴 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걸 뭐 하는 이유는 뭐 좀 있긴 하지만 뭐 제가 시간 관계상 그거는 뭐 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결국 이제 그 말이 안 되는 행동 때문에 이제 확장적인 통화 정책은 이제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정말 미친 듯이 통화 정책을 했다가 이제 그건 끝이 났는데 여전히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게 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대출이 안 늘겠죠? 그래서 뭐 지급준비금이 더 이상 줄진 않더라도 여기서 멈춘다고 하죠. 지급준비금 그냥 멈췄습니다. 경기가 박살이 나서
지급준비금은 줄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뭐 양적 완화를 하지 않으니까 지급준비금이 더 늘진 않습니다. 여기서 멈춰 있는데 재정정책을 하기 때문에 재무부 일반 계정은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결국 채권 발행해서든 세금을 찍어서든,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든 이 재무부 일반 계정은 증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만큼 리버스 레포는 감소를 하겠죠. 근데 이게 재정정책은 그냥 결국 돈을 쓰는 거잖아요. 뭐 복지정책에 쓰든 뭐 인프라를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이 돈을 쓰는 겁니다. 결국 이 부채가 훅 감소를 할 거예요. 거의 한 2조 달러 넘게가 감소를 할 겁니다.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감소를 하겠죠. 그럼 그만큼 결국 부채가 감소하기 때문에 양적 긴축은 이래나 저래나 경기가 좋으나 안 좋으나 재정정책을 하는 한 진행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결국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가 좋지 않으면 파월이 다시 돈 풀지 않겠어라는 얘기는 재정정책을 쓰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지금같이 이제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돈 풀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파월이 코로나 때 돈을 풀었던 거는 실물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을 푼 거지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푼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냥 증시가 올랐으니까 파월이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증시를 위해서 푼 게 아니라 실물 경제를 위해서 돈을 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뭐 당연히 이제 안 좋은 영향이었죠. 통화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했어야 되는 게 더 맞는데 그 당시에 더욱더 강하게. 근데 뭐 이렇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뭐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사실 뭐 저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너무 과하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의여서 뭐 제가 뭐 아무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 부분 뭐 나중에 뭐 가끔씩 제가 얘기 드리긴 했는데 뭐 오늘은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결론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당분간 쓸 수가 없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쓸 수가 없고 지금 증시가 밸류에이션이 비싸기 때문에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증시는 결국 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차트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그래서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살펴보면은 일단 뭐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면 일단 이제 엘드갭이랑 좀 패드 모델 보시면은 이제 엘드갭이라는 거는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엘드갭이고요. 이제 나눈 게 이제 패드 모델입니다. 패드 모델이 조금 더 금리에 민감하고요. 두 모델 다 이제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입니다. 뭐 지금 증시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레벨이죠. 그래서 여전히 증시는 아직까지 고평가다. 패드 모델로 봐도 그렇고요. 오히려 이때에 비해서 더 고평가인 거죠. 금리가 올랐으니까요. 주가는 떨어졌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긴 시계열로 봐도 뭐 지금 주가가 싸다라고는 저는 생각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상 코스피 긴 시계열로 보더라도 그 다음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충분히 비싸 보이죠 이제는.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계속해서 있어 보인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랑 이제 S&P 같이 돼 있는 걸 봤을 때도 미국 쪽 금리 많이 올라가면서 미국 쪽 충분히 비싸 보인다. 여전히 아직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싸 보인다 생각이 되고요. 좀 이격이 나 있는 부분은 원래 좀 같이 가다가 자사주 매입의 영향과 양적 완화의 영향이 있을 텐데 양적 완화 이제 끝이 나죠. 3월에 끝이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 끝이 나고 자사주 매입에 관련된 것도 결국 이제 인프라 법안 이제 마지막 거 통과되면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2% 소득세 내게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 기업들 재무 구조상 자사주 매입 더 많이 이제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규모를 과거처럼 하기. 왜냐면 이제 빚내서 사실 자사주 매입을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빚내기 좀 어려운 구조가 된 거죠. 이제 빚을 무제한적으로 찍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본인들이 이제 연방준비은행도 아니고 이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저는 밸류에이션 갭은 결국 중기적으로 메어지리라 생각은 합니다. 패드 모델로 봤을 때 뭐 두 나라 다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 충분히 있는 영역이다. 뭐 조심을 계속 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추이 같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 살펴보면은 보시면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감소폭이 좀 두드러지게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자,
잠시만요. 네. 신용잔고 합산치 같은 경우에는 21조 정말 오랜만에 이제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21조가 언제였을까요? 21조가 상당히 오래전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도 안 나네요. 21조가 21년도 3월 23일 이후로 지금 최초입니다. 거의 뭐 1년 만이죠. 21조 거의 7천억까지 감소를 하면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영향도 있겠다 생각이 되고, 이렇게 신용잔고가 고점 찍고 빠지는 경우 뭐 상당히 좋지 않은 추세다 생각이 되고요. 신용잔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잔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떨어질 때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떨어질 때 증시 항상 좋지 않았는데 뭐 이번에도 어김없이 뭐 증시 좋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뭐 코스닥은 뭐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 M2 대비해서 이제 S&P 같은 경우에 2008년도 거부터 보죠. 그냥 뭐 좀 지금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뭐 추세는 저는 꺾였다 생각은 들고, S&P나 나스닥이나 뭐 통화량 대비해서 둘 다 고평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코스피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통화량 대비도 또 뭐 고평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중국에 대해서도 뭐 사실 막 기준금리 내리니까 완화적인 통화 정책 계속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뭐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일단 M1 나누기 M2가 낮을수록 유동성이 없다는 말인데, 이렇게 가장 낮을 때 2015년 중국 증시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낮아지면서 좀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중국 쪽에서 뭐 LPR 금리 낮추면서 뭐 좀 완화적인 거를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뭐 심각하게 완화적인 걸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완화적으로 하려는 건 맞아서 이렇게 살짝 올라간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계속 완화적인 거를 하면 되겠네라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건 올림픽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면 왜 그렇게 할 수 없냐라고 봤을 때 중국이 이렇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할 때는 공통적인 이제 물가가 다 낮을 때 가능했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낮을 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결국 그냥 높은 물가에 기름을 붓는 거죠. 그냥 진짜 망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이렇게 고물가에서 계속해서 완화적인 정책을 할 수 있을까라고는 저는 물음표라고 보고요. 뭐 한다고 쳐도 하면 뭐 더 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가 더 치솟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진짜 그냥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안 좋거나 아니면 그냥 올림픽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뭐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 저는 뭐 굳이 중국 쪽은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수출액 같은 경우도 발표가 됐는데 이제 YOY로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고요. 뭐 ISM 제조업 지수도 하락을 하면서 계속 감소를 하고 있죠. 뭐 비제조업 지수는 이제 오늘 발표가 될 텐데,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실업률도 이제 발표가 오늘이 아니지 내일이죠. 이제 내일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쪽 실업률하고 이제 비제조업 지수 발표가 뭐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개선되지는 않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문제가 뭐 수출액이야 좋기는 한데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사실 수입액이 더 커져가지고 계속 좀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우리나라도 비용 부담이 계속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 쪽에서 결국 가격을 더 높여서 팔거나 그게 어렵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마진 자체가, 기업들의 마진율이 떨어지거나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가격을 전가시켜야 되는데 뭐 다 안 좋은 거죠, 뭐 사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가능성은 계속해서 심해 보인다. 물건 가격을 올려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고 아니면 마진율이 떨어질 거고 뭐 진퇴양난이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무역 수지만 생각해도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과거 고점 쳤다가 결국 이제 빠지면서 와르르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 뭐 추세는 좋아 보이지 않고요.
글로벌 GDP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나 S&P 같은 경우 둘 다 하회하고 있어서 뭐 당연히 둘 다 좋아 보이지 않고요. 과거 고점들 넘었다가 빠지고 있는 추세 좋아 보이지 않고, 미국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200일 이동평균선, 120 이동평균선, 50일 이동평균선 다 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험관리는 저는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살펴보면은 코스피는 이제 코스피 200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구주봉으로 그냥 장기 추세로 먼저 일단 살펴보면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 해서 우리나라 닷컴 버블 때까지가 이제 1파라고 보고요. 엘리어트 파동상 1파, 닷컴 버블 하락 2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 4파,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1, 2, 3, 4, 5가 기나긴 한 1파를 완성시켰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ABC로 빠지면서 큰 이익 완성이 되고 3-1파가 코로나 저점부터 해서 반등. 지금 이제 3의 2파의 반등이다. 그러니까 조정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저점하고 저점 그어가지고 고점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채널링 할 수 있는데 뭐 거의 닿는 부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3-1파는 좀 맞았다라고 보고요. 뭐 RSI를 보나 MACD를 보나 뭐 결국 중기적으로는 사실 뭐 더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일봉으로 이제 3-1파부터 좀 살펴보면은 이제 코로나 저점부터 해서 이제 3-1파인 거죠.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였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그 다음에 이제 2파 저점하고 4파 저점을 그어서 뭐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여기 채널링이 되는데 뭐 고점 다였기 때문에 뭐 채널은 당연히 유효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깨질 때 뭐 두 번의 이제 뭐 매도 기회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던 게 이제 5의 A파 떨어지고 5가 이제 5 다음에 ABC가 빠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B파, 여기가 C로 여기까지가 이제 C로 A, B, C가 이제 큰 A였었다고 보고요. 이 안에서도 똑같이 여기서 5파랑 B파를 그어서 여기 A파 저점에다 올려놓으면 이렇게 봤을 때 또 저점 잘 닿였었죠. 채널링을 또 할 수 있었는데 여기 이제 깨질 때 C가 거의 끝나구나, 올라갈 때 C가 확실히 끝났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4에서 4 저점하고 A 저점을 이렇게 그어서 여기 이제 확실히 깨지는 여기서 B도 이제 확실히 끝났구나 라고 조금 알 수 있었고요. 이게 ABC가 A고 그 다음 여기가 ABC로 B고 지금이 이제 C가 내려가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게 아마도 저는 1파, 이제 C는 무조건 5파거든요. 이거는 예외 없이 무조건 5파입니다. 그래서 1, 2, 3, 4, 5로 저는 빠진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계산치를 좀 살펴보면은 여기가 이제 402.46 자체가 이제 여기부터입니다. 1, 2, 3, 4를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뭐 3까지는 확실한 거죠. 4가 되돌림이 이제 38.2%를 되돌리면 366이었고요. 61.8이면 377입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설이 없었다라고 치면은 377까지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늘 딱 공교롭게도 오늘 고점이 366이거든요. 분봉으로 살펴보시면 오늘 고점이 거의 정확하게 366.13이었습니다. 그래서 60분봉으로 보면 조금 더 정확할 텐데 52 이동평균선 오늘 계속 걸리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뭐 100%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만 여기 이제 5에 1, 2, 3, 4 오지 않을까. 그리고 뭐 많이 반등한다고 쳐도 코스피 200은 377인데 여기보다는 여기였을 확률이 전 조금 더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뭐 37까지 뭐 못 갈 건 아니고요. 갈 수는 있는데 뭐 결국 가더라도 어차피 결국엔 하락 파동이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또 채널링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결국 또 이제 2파랑 4파가 그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어본다라고 치면은 이거를 또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아마도 주식은 이 채널이
닿는 부분까지 저는 좀 떨어지리라 봅니다. 생각보다 낙폭은 좀 클 수 있다. 좀 이렇게 크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래서 저는 월봉상 여기까지 빠지리라고 봅니다. 한 322까지는 뺄 수 있다. 월봉상 기준선 부근까지는 좀 빠질 수 있다. 이게 또 4파 부근이기 때문에 4파 부근이 여기잖아요. 충분히 가능성은 좀 열어 놓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A, B, C가 이 A, C가 최소한 A의 1배 정도는 웬만하면 가거든요. 뭐 61.8% 가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1배가 가거든요. 진짜 거의 한 9할 이상으로 1배 이상이 갑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 61.8이 됐던 건 전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치면 최소가 저는 333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333은 최소한 찍고 맞지 않을까, 뭐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닥 150이든 코스닥이든 뭐 여기도 똑같이 결국 여기가 1, 2, 3, 4 정도지 않을까. 어차피 결국 한번 저는 더 빠진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국내는 조금 애매한 게, 이게 이제 빠졌다가 그 다음이 이제 완전하게 새로운 상승 파동이냐, 한번 이제 이게 A, B, C가 큰 한 번 하고 나서 다시 B가 나왔다가 C가 빠지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우리나라는 이 하락 이후에는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지금은 좀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100%는 아니다. 좀 애매한 거는 사실이고, 근데 미국은 조금 이제 미국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미국은 이제 2009년도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이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바닥부터죠. 여기까지가 1파, 2파, 3파, 여기가 4파, 5파 고점 치고 나서 전 ABC로 크게 조정이 나타나리라 봅니다.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그래서 미국은 코로나 반등 이후로 지금 그냥 5파에 저는 진행 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5파가 여기가 1파, 여기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다음에 여기가 5에 1. 이제 마지막 5에 대해서 5파가 연장되었다고 보고요. 1, 2, 3, 4, 5였었다라고 봅니다. 뭐 그래서 전 나스닥 같은 경우를 여기서 뭐 대량 이제 풋옵션 매수랑 숏을 좀 쳐놨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대규모 또 다시 다 청산을 했었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또 다시 매수를 하고, 뭐 또 팔았다가 여기서 또 다시 매수를 하고, 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여기는 이제 expanded flat이라고 해서 이제 확장형 B라고 하죠. 이제 이건 이제 프로스트라고, 이제 엘리어트 말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약간 계승하는 분들이 이제 만든 건데, 이제 실제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이제 불규칙 조정이라는 건 잘 나타나진 않는데, expanded flat이라고 해서 이 B가 살짝 높아지는 건 생각보다 잘 나타납니다. B가 저점을 깨는 것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A, B, C 이렇게 반등을 주는 되돌림일 때 B가 이 전저점을 깼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고점을 깨는 것도 상당히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잠깐 깼다가 가는 경우는 뭐 꽤나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5 고점이고, 여기가 ABC로 A고, 여기가 ABC로 B고, 지금은 이제 C다라고 보고요. C에 1, 2, 3, 4, 5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신기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신기하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X파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 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조금 명확하게 X파동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기가 B의 고점이었고, 이제 C라고 치면 C가 1, 2, 3, 4, 5로 C의 1파가 끝이 났고, A, B, C로 지그재그로 딱 C가 2가 나왔습니다. 3까지 이렇게 잘 빠져줬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 방송이었을 거예요. 저번 주 방송할 때 아마 4는 플랫이 나올 겁니다 라고 되게 거의 뭐 되게 높은 가능성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플랫이 나왔어요. 이제 A, B, C로 이렇게 플랫 N자 모양이죠. 이게 N이잖아요. 딱 N자 플랫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예상이 못했었던 게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건 사전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어느 누구라도 사전적으로 알 수가 없는데, 플랫이 나온 건 맞는데,
이제 4가 이게 보통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그재그면 여기가 플랫이고 여기가 플랫이면 여기가 지그재그인데 또 하나 또 차이가 있다면 여기가 단순하면 여기가 복잡하고 여기가 복잡하면 여기가 단순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교대 파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지그재그가 A, B, C로 되게 단순하게 나왔죠. 이 파에서는 기간도 짧았고요. 그러니까 여기 또 기간이 짧으면 여긴 또 길고 여기가 기간이 길면 여긴 또 짧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교대 파동은 뭐 절대적이진 않고요. A, B, C가 근데 플랫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게 A, B, C로 X 파동이라는 게 나오고요. 연결을 시키는 파동인데 이건 연장이라고는 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이제 C가 1, 2, 3, 4, 5로 나오는 지그재그가 또 나온 겁니다. 결국 플랫에다가 X 파동 나오고 지그재그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4가 이제 복잡하게 이제 복합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복합 조정이 딱 나오고 나서 여기가 딱 마지막 C에 1, 2, 3, 4, 5 딱 나오고 나서 딱 빠지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여기가 4였구나. 근데 이제 4면 원래 1파랑 겹치면 안 되는데 이제 파생 시장이 포함된 시장 S&P나 나스닥이나 다 파생 시장이 매우 크죠. 지금 파생 거래량이 더 많고요. 실제로 현물보다. 그러다 보니까 파생하는 시장은 변동성이 워낙 커서 일시적으로 하루 정도는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절대 법칙이라고 하지만 파생 시장이 발달한 시장은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넘긴 거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기가 4라고 봅니다. 당연히 5로 빠지겠죠. 그래서 채널은 여기는 똑같이 2파, 4파 이렇게 그어서 얘를 똑같이 이렇게 내리면 아마 요 정도 채널에 닿는 부분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결국은 중기적으로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또 엘리어트 계산치 상으로도 뭐 거의 되돌림 수치랑 매우 유사합니다. 여기는 이제 618 되돌림이랑 거의 유사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스닥은 뭐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할까 했는데 추세선으로 보면 여기는 딱 정확하게 기준선에서 막혔고 기준선 방향도 딱 내려오는 날 정확하게 맞췄고 정확하게 기준선이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여기가 딱 26일 변화일 자리였었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으로 치면은 딱 현물로 치면은 변화일 이제 26일 딱 오늘이네요. 이제 어제죠? 어제 딱 변화일 아마 도지 찍고 쿵 빠지면 이제 오늘부터 하락 추세 시작. 저는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뭐 나스닥도 똑같이 이제 여기가 1, 2, 3, 4, 5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뭐 여기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딱 기준선 저항선 저항 받고 딱 빠지는 상황 뭐 그래서 딱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뭐 다시 한번 전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타나리라 보고요.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게 A, B, C로 하락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다시 B파 반등이 있을 거고요. 여기가 A, B, C가 3파로 이루어졌거든요. 이 A, B, C가 1, 2, 3, 4, 5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A가 이게 큰 A인 거거든요. 그럴 땐 이제 지그재그 나타나는데 아마 이건 플랫이라 전 반등은 좀 크리라 봅니다. 반등했다가 세게 이제 C로 빠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 다음 뭐 비트코인은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하면 여기 1, 2, 3, 4, 5로 고점 치고 나서 빠지고 있는 추세다. 결국 뭐 그냥 나스닥하고 똑같이 S&P랑 똑같이 저는 추세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이 되고 V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기준선에서 결국 반등하면서 뭐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증시에 대해서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지 않고요. 뭐 빅스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리라 이제부터 생각을 합니다. 좋아 보이지 않고요.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딱 1, 2, 3, 4, 5로 꽂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여긴 뭐 쉬지 않았던 니케이도 이제 5파 고점 치고 A, B, C의 1, 2, 3, 4 여기도 5로 빠지지 않을까. 여기도 뭐 딱 거의 걸쳤었죠. 그래서 딱 겹치지 않고 잘 빠지고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유로스톡스도 5점 치고 A, B, C 나오고 나서 1, 2, 3, 4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하루 정도는 파생 정도 쓰는 시장은 겹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생 같은 경우도 뭐 여기는 뭐 아직 안 했죠. 지금 이제 휴일이었으니까 아직도 쉬는 중이라 뭐 안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뭐 추세 자체는 뭐 계속 좋지 않은 거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뭐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최근엔 좀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일단 기준선 위여서 뭐 아직까지는 추세는 살아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기준선이 지지되느냐 마느냐인 것 같고,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뭐 높은 상황이죠. 계속 종가 기준으로 뭐 지금 1년 7개월 만인가요? 최고점 기록을 했고, 일단 뭐 추세는 아직까지 다 살아있어서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는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뭐 그래서 그냥 뭐 굳이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하락 징후는 없다. 근데 보조지표는 좀 꺾이긴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추세적인 하락 징후는 없고, 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좀 반등은 하긴 했지만 뭐 저는 결국 빠진다고 보는데, 뭐 아까 얘기를 안 드렸었지만 사실 실질금리랑 금은 반대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 증시 상승하는 게 결국 할인율이 높아지는 건데 할인율이 실질금리거든요. 특히 10년물 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마이너스 한 1.2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한 0.6 정도 되는데 이게 결국 한 플러스 1까지 갈 거거든요. 근데 금값은 이제 실질금리랑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은 저는 좀 빠졌다가 실질금리가 한 1에서 2 정도 될 때 뭐 그때 좀 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저는 좀 빠지고 결국은 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뭐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전환선 위인데 뭐 좀 약간 보조지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조금 과열인 건 맞아서 뭐 단기 조정 정도는 보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뭐 결국엔 올라간다. 다시 한번 결국은 반등하리라 보고요. 조정 보인 다음에 뭐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잠깐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만 뭐 결국은 조정 받았다가 다시 간다. 그렇게 저는 추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개별 종목들 살펴보면 뭐 키스콜딩스 이제 옆 동네 대한제강이 300억인가요? 이제 자사주 매입하면서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일단 뭐 지금은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제 좀 반등하면서 오늘 좀 구름대를 넘나 했더니만 역시 구름대 아직까지 두터운 모양새고요. 그나마 이제 외국인 수급이 계속 좀 받쳐주고 있는 게 요즘 다행인데 그래도 그나마 기준선이라 좀 넘어 있다. 오늘 반등하면서 좀 불행 중 다행이고요. 원래 역전이 됐었는데 근데 일단 아직 26일 프랭스팬 좀 호전돼야 될 것 같고 뭐 가장 추세적으로 좀 확실하게 산다면 그냥 여기 구름대까지 그냥 넘어서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업황이나 모든 건 다 좋다라고 봅니다. 현대제철에서 뭐 전기료랑 원자재 그런 가격들 다 이제 가격 전가하는 거를 이제 시도하고 있고 아마 시행될 거기 때문에 뭐 솔직히 이제 딱히 안 좋은 게 없다. 뭐 담합 이슈 뭐 그런 몇백억 정도야 사실 뭐 이슈도 아니고 물론 뭐 안 내면 좋습니다만 뭐 그게 대세에 저는 뭐 크게 영향 미친다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나쁠 건 없는데 결국 그냥 수급적으로 차트가 좀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다. 그게 이제 결국 구름대는 조금 넘어야 될 것 같다 인 것 같고요. 현재 주가는 14,900원인데 그냥 이 실적 전망치 제가 전망하는 것을 했을 때 뭐 저는 밸류에이션 상황 7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 뭐 대한제강처럼 자사주 매입을 하던지 근데 뭐 워낙 이제 유통 주식 수가 없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은 좀 현실적으로는 이젠 좀 어려운 것 같고 결국 뭐 유상 감자를 하던 무상증자를 하던 아니면 자사주 소각을 하던 셋 다 하던 뭐 좀 주주 환원 정책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이제 그렇게 하면 뭐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오늘 뭐 많이 급등을 했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 뭐 다 상회하고 다 호전됐기 때문에 뭐 추세는 좋아 보인다 뭐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저는 계속 현대해상은 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 현대해상 뭐 여전히 밸류에이션상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서 뭐 상당히 저렴하다 생각을 합니다. 금리를 조정한 기대 수익률도 과거 이때가 너무 싼 거지 지금도 여전히 매우 싼 구간이다 생각은 되고요. 뭐 DB 손해보험도 마찬가지 싸지만 현대해상이 더 싸 보인다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뭐 DB 손해보험 뭐냐 차트는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뭐 추세가 나쁘지 않죠. 뭐 전선 기준은 다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추세 좋다라고 보여지고 기대 수익률도 뭐 주가가 올라서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뭐 여전히 저는 뭐 싼 편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매수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한 16.2 정도 되죠. 여전히 높고 뭐 하나금융지주도 한 15.8. 여기도 나쁘진 않다. 뭐 이제 많이 괜찮아진 거죠. 좀 많이 싸지긴 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JB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다 보니까 뭐 좀 더 밸류에이션이 싼 건 맞고요. 이제 KB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1등이니까 13.4, 13.9, 뭐 조금 더 비싸다. 신한금융은 뭐 2등이다 보니까 15.5. 여기도 조금 더 비싸다.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상 이제 뭐 신한이랑 하나는 솔직히 조금 이제 담을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무조건 우리만 고집할 만큼 우리가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다. 근데 뭐 아직까지 우리가 더 매력적인 건 맞는데 뭐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는 뭐 신한과 하나 조금 섞어줘도 나쁘진 않겠지만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사실 은행만 있는 게 더 좋긴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은행만 사실 우리금융지주만 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길게 봐서 아마 난 좀 분산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신한과 하나도 이제 뭐 좀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등했는데 뭐 저는 어차피 이게 그냥 1, 2, 3, 4라고 봅니다. 뭐 결국 4반등 이후에 결국 한 번 더 꽂으리라 보고요. 밑으로. 그래서 결국 여기 5파 고점 치고 A파 나오고 B파 나오고 결국 C로 한 번 더 꽂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뭐 삼성전자도 림이나 FCF나 뭐 그렇게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삼성전자는 항상 한 8% 정도 이 기대 수익률 저점을 치면 밸류에이션 고점을 쳤었고 이번에도 딱 7.9 정도 치고 주가 고점을 쳤습니다. 근데 올라갈 땐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올라갔거든요. 지금 이게 그렇게 조정을 보였나라고 치면은 뭐 저는 그렇게 조정이 크게 보인 것 같진 않다. 금리를 조정한 걸 감안했을 땐 오히려 지금이 제일 비싼 레벨이다. 그래서 뭐 굳이 뭐 삼성전자 제 주변에도 뭐 증권사분들이 뭐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뭐 저는 사지 말라라고 말리시지만 그럼에도 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차트로 봐도 뭐 굳이 구름대 다 깨지고 전환선 기준선 26일 프랭스팬 역전된 상황에서 이제 여기도 변화일이잖아요. 보면은 26일 변화일. 이제 내일부터 기준선 떨어집니다. 이제 기준선 떨어지는 이 변화일에 굳이 매수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조금 아직까지는 물음표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삼성전자가 안 좋은 회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주식상으로는 안 좋은 주식인 거죠. 지금 굳이 비싸게 살 필요는 없지 않나.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뭐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어차피 나는 평생 투자할 거기 때문에 투자한다라고 하지만 뭐 굳이 비싼데 평생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비싸게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굳이 싸졌을 때 사면 되는데 아무리 평생 산다 하더라도 뭐 평생 사는 물건을 남들 100만 원 살 때 내가 혼자 평생 사니까 나는 500만 원에 살까라고 하는 건 뭐 굳이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뭐 하이닉스도 뭐 사실 이번에 뭐 실적 전망치 뭐 올리면서 막 했지만 뭐 저는 뭐 굳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솔직히 이것도 그냥 A, B, C로 다시 한번 저는 꽂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하이닉스는 항상 조금 더 싸게 나옵니다. 왜냐면 실적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뭐 당연히 좀 절대가치 평가로는 저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저는 좀 맞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지금 싸진 건 맞는데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비해서는 과거 엄청 쌀 때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싸 보이지도 않고 금리 조정했을 때는 뭐 비싸 보인다 오히려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도 결국 그냥 지금 C의 어딘가를 가고 있다. 뭐 굳이 매수하고 싶지 않은 레벨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밸류에이션 상으로 저는 솔직히 비싸다라고 보고요. 지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그렇게 사고 싶은 레벨이 아닌 것 같다. 뭐 그렇게 싸 보이지 않는다. 금리 조정했을 땐 더더욱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도 뭐 구름대에서 오늘 막혔죠.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사실 지금 증시에서 뭐 제가 좋아 보이는 주식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굳이
증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저도 사실 코스피는 선물로 매도를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스닥이나 코스피나 둘 다 좋아 보이지 않는다. 웬만큼 좋아 보이는 종목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냥 키스코랑 현대해상이랑 DB손보 이 정도 들고 있습니다. 키스코홀딩스는 매번 말씀드린 제가 매도를 할 수 없는 포지션이어서 제가 팔면 제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물량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매도를 안 하고 있다. 올라가고 팔 거다. 어차피 내가 굳이 팔면서 떨어뜨리고 싶진 않다. 이런 상황이고요. LG화학도 굳이 차트 좋아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싸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비싼 편이다 생각은 들고, 지주사 디스카운트까지 치면은 더더욱이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평가로 봐도, 잠시만요, 상대가치평가를 본다고 쳐도 LG화학 그렇게까지 엄청 싼 건 아닌 것 같다. 좀 과거보다 싸진 건 맞는데 금리 조정했을 때 그렇게까지 저는 가고 싶은 레벨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롯데케미칼도 떨어지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 전 잡을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롯데케미칼은 밸류에이션은 그래도 괜찮은 종목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상대가치평가로도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 여기는 그래도 회사는 좀 싼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추세가 안 좋은 거죠. 효성화학도 추세가 좋지 않습니다. 다시 전저점 깼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때 그냥 기준선 깼을 때 저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았다라고 보고요. 지금 같은 특히 안 좋은 상황에서는 그래서 어차피 결국 여기도 반등 나오고 4 정도 반등 나오고 1, 2, 3, 4 나오고 결국 하면 5 더 꽂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도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충분히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회사다.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과거가 이때가 너무 싼 거지 지금도 사실 저평가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GS 같은 경우는 반등을 했는데 일단 추세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저는 구름대는 좀 넘고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 근데 사실 여긴 밸류에이션은 어마어마하게 싸다라고 봅니다. 밸류에이션 자체는 매우 많이 싸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밸류에이션 자체로는 정말 역대 지금 가장 싼 밸류에이션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KT 같은 경우도 이제 그나마 기준선 넘고 구름대 넘어서 솔직히 여긴 저는 매수 이제 가능한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솔직히. 근데 다시 이제 기준선 하회하면 그때 매도하자는 마음으로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절대가치 평가로도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여기는 좀 저는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는 봅니다. DLNC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성수동 아크로타워 이제 아크로 좀 흔들리면서 주가도 많이 빠졌고, 현대산업개발 붕괴 이슈도 있으면서 건설사 결국 안전관리 이런 거 강화되지 않을까 해서 원가 부담 등등 여러가지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해서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밸류에이션 자체는 솔직히 엄청 싸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은 싼데 아직 추세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구름대라도 전 좀 넘고 사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는 사실 밸류에이션 자체는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싼 건 같다. 엄청 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밸류에이션은 엄청 싸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이 사고 계시지만 여전히 추세 좋지 않다. 사실 어디까지 빠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A, B, C로 빠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여기는 절대가치 평가로는 그래도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덜해 보인다. 좀 상승 여력은 밸류에이션 절대가치 평가로는 있어 보이는데, 근데 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여기도 그렇게 싸 보이지 않아서 저는 굳이 사실 지금 살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차트 좋아 보이지 않고요. 떨어지는 칼날 굳이 잡을 필요 없고, 여긴 절대가치 평가로도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전혀 아직까지 전 싸 보이지 않는다. 금리 조정하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당연히 떨어지는 칼날 잡을 필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여전히 잠시만요.
셀트리온 여전히 아직까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평가를 보더라도, 근데 상대가치평가는 뭐 과거 대비 과거가 너무 고평가여서 좀 싼 것처럼 보이지만, 뭐 사실 이거는 그냥 과거가 너무 비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적어도 기준선, 솔직히 저는 구름대는 넘고 사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저는 너무 비싸다라고 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솔직히.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성장은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도 주가가 너무 비싼 거죠. 저도 뭐 성장은 26년도에 매출액 20년도 1.1조였는데 4. 뭐 거의 한 4조까지 증가하는 거로 봅니다. 한 4년, 한 5, 6년 만에 4배 정도 매출액 증가하는 거로 보는데, 뭐 영업이익은 거의 뭐 한 5배 증가하는 거로도 보는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증가해도 비싼 거죠. 이 회사 주식은.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도 이제 뭐 상대가치 평가로는 그냥 항상 비싸서 뭐 그냥 굳이 뭐 사고 싶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굳이 떨어지는 칼날 잡을 필요 없다. 그냥 계속 추세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그냥 지금이 여긴 그냥 적정한 정도다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좀 싼 편까지는 왔는데 뭐 굳이 금리 조정했을 때 뭐 그렇게까지 사고 싶은 구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살펴보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좀 기술적 반등이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뭐 좀 추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뭐 차트상으로는 안 좋아 보이는데 그냥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저는 좀 싸다라고 충분히 생각은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충분히 밸류에이션 솔직히 많이 싸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주가 자체 레벨은 상당히 싸다라고 보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 뭐 구름대를 다시 재착했기 때문에 26일 프랭스팬이랑 뭐 추세는 안 좋다라고 보는 게 사실 맞지 않을까. 그냥 A, B, C로 이제 보는 게 좀 아직까지는 좀 높지 않을까, 확률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여긴 좀 밸류에이션은 그래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 생각이 되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충분히 밸류에이션은 저평가되어 있다, 여기는 좀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뭐 반등은 했지만 뭐 아직까지 조금 반등은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 보인다. 그냥 1, 2, 3, 4 오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절대가치 평가로는 그래도 저평가는 되어 있다 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여긴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근데 아직 추세가 좋지 않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기업평가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추세가 너무나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여기는 그냥 적정한 주가다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로는 싸지만 여기도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싼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외국 쪽, 미국 쪽 종목들 살펴보면, 미국 쪽 아니죠. 이제 남은 게 이제 키움과 한국금융지주 국내 거 하고 미국 거 살펴보면, 일단 뭐 키움이나 한국금융지주나 다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증시가 무너지다 보니까 뭐 같이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뭐 오늘은 증시 반등하니까 같이 반등은 했지만 뭐 저는 그냥 딱 기술적 반등 정도지 않나라고 키움이나 한국금융지주나 뭐 둘 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저는 좀 더 빠질 수 있다 라고 뭐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이제 여기 오파 고점을 쳤다라고 보고요. ABC 빠진 다음에 여기는 ABC가 이게 ABC고 이게 지금 B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C로 빠지지 않을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테슬라는 여기 오파 고점을 치고 ABC 빠진 다음에 B 다음에 1, 2, 3, 4, 5로 맞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가 1, 2, 3, 4, 5로 A 빠지고 A, B, C로 B 빠지고 1, 2, 3, 4, 5로 빠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게 큰 A고 다시 B 올라갔다가 C로 다시 한번 빠지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뭐 메타 플랫폼즈는 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A고
아니면 이게 뭐 여기까지 A였든 여기가 A였든 어차피 여기까지 B고 지금 이제 뭐 C의 1, C의 2, C의 3, C의 4, C의 5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큰 A, B, C로 꽂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뭐 사실 테크주의 미래를 저는 메타폼 플랫폼제에서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뭐 전반적으로 저는 뭐 사실 다 좋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미국 쪽 테크주들은 진짜 다 안 좋다고 보고요. 뭐 그게 사실 나스닥에 나타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연휴에 설 연휴에 막 미국 쪽 반등하면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 뭐 TQQQ나 뭐 반도체 3배짜리나 막 테슬라나 막 많이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지금 그렇게 환호할 만큼 사실 매크로가 좋은 게 아니고요. 매크로 환경 좋지 않고 금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사야 될까? 기술주를. 그리고 이제 기술주에 대해서 성장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애플 거를 보여드려도 뭐 가끔씩 보여드렸지만 애플이 성장주가 아니거든요. 사실 애플을 성장주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만 뭐 사실 보시면 애플 영업이익이 2015년보다 줄었어요. 지금 20년 기준으로는. 아이고 제가 이게 검은색이네요. 실적이 줄었어요. 이게 작년도 실적이 늘었다고 해도 지금 실적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애플 주가는 왜 올랐을까라고 생각하면 이 자사주 매입을 그냥 번 거보다 더 많이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잉여 현금에 비해서 자사주 매입을 훨씬 더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던 건데 이제 부채 비율이나 차입금 의존도가 워낙 높아져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기도 힘든 거예요. 금리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테크주가 지금 무너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성장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자사주 매입 때문에 사실 증시가 올라갔던 건데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이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예 못한다는 건 아닌데 확실히 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상황에서 테크주가 할인율 금리까지 높아지는데 올라줄 수 있을까? 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뭐 거기에 베팅하는 거는 뭐 사실 뭐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뭐 시청하시는 분들 자유겠지만 뭐 그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저도 지금 뭐 숏 포지션을 가진 게 제가 행동을 하는 걸 제가 책임을 지는 거겠죠. 근데 뭐 저는 뭐 제가 책임을 지면서 뭐 솔직히 오늘 뭐 올해 작년부터 제가 유튜브를 재작년 12월부터 했는데 그냥 뭐 히스토리를 얘기 드리면 이때는 제가 계속 얘기를 들었어요. 아, 삼성전자 괜찮다. 하이닉스도 괜찮다. 쭉쭉 올라가다가 뭐 제가 이때부터 계속 유튜브 과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아, 이제 안 좋다. 증시 계속 빠질 거예요. 결국에는. 그럼 제가 쇼스로 해서 엄청 많이 법니다. 여기서. 코스피 풋 매수를 해서 뭐 진짜 꽤 많이 법니다. 그래서 뭐 올해 지금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데 파생은 세금을 11% 내야 되죠. 세금을 뭐 많이 냅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근데 여기서 또 손실이 좀 납니다. 좀 빠르게 여기가 고점이지 않았을까 했다가 잠깐 손실이 났지만 또 다시 여기서 떨어지면서 625도 제가 또 여기서 해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려갈 때까지 쭉 선물 매도랑 뭐 풋옵션 매수한 걸로 수익을 납니다. 뭐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 좀 빠질 때 지금 또 수익을 잘 거양을 하고 있고 뭐 특히 뭐 사실 국내는 제가 작년에 많이 벌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사실 해외가 뭐 상당히 지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서 선물 매도를 했었고요. 풋옵션 매수랑 근데 뭐 고점 치긴 했는데 근데 보시면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나죠. 분명히 주가는 더 올랐는데 보조지표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점인 건 맞았지만 결국 증신 빠지겠구나 라고 해서 여기서 빠질 때 제가 대규모로 여기선 팝니다. ABC가 완성이 되었구나. 그래서 또 올라가면서 다시 매수를 하고 내려갈 때 쭉 매수해서 여기서 뭐 상당히 수익을 내고 뭐 다시 여기서 여기 정도에서 제가 다시 매수를 합니다. 저는 플랫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플랫이 맞았는데 X파동이 있어서 뭐 지금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결국 뭐 다시 빠지고 있어서 뭐 크게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하겠다. 그리고 거래량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거래량 얘기를 안 했었는데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량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 떨어지고 주가가 내려갈 때 거래량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 떨어지고 주가가 내려갈 때 거래량 쭉 올라갔다가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거래량은 계속 빠졌죠. 뭐 상당히 진짜 하락하는 패턴에서 전형적인 너무나 이제 교과서적인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진짜 빼박 이제 하락하리라 생각을 하고, 이 하락이 아마 저는 단기 바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단기 바닥 이후에 B 올라갈 때 매도를 못 하신 게 있다면 B 고점에서 매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뭐 저는 숏만 하지 않습니다. 이 B 올라갈 때는 저는 롱으로 따라 올라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돈을 버는 데를 따라갈 뿐이지, 저는 뭐 비권론자도 아니고 낙관론자도 아닙니다. 올라갈 때 돈 벌 때는 올라갈 때 가는 거고요. 내려갈 때 돈 벌 땐 내려갈 때로 가는 겁니다. 항상 유연하게 생각해야지, 뭐 항상 내려간다라는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항상 무조건 올라간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말하는 건 본인의 자유지만 결국 저희는 돈을 벌려고 투자하는 거지, 저희가 뭐 무슨 뭐 신념을 가지고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무조건 똑같은 말만 해서 사실 돈을 벌 수는 없거든요. 항상 유연하게 올라갈 땐 올라갈 때, 내려갈 땐 내려갈 때 돈을 벌어야 되고, 지금은 내려간다라고 베팅을 하는 게 뭐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또 설 연휴 이제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뭐 사실 오늘 내일 출근을 하는데, 이제 뭐 이틀 이제 뭐 내일만 출근하시면 되니까 잘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출근 잘 하시고, 뭐 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주말 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좀 즐거운 모습으로, 뭐 증시는 빠지지만 아마 그래도 대응을 잘 하시면 즐거운 모습으로 보실 수 있겠죠. 그때 좀 즐거운 모습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